정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 죄송합니다. 2023년 12월 3일 일요일 오후 부산의 한 장례식장.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장례식장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온 여자가 영정 사진을 바라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여자 살아있어요. 그 한마디에 장례식장 안의 모든 시간이 멈췄습니다. 조문객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남자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장모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달빛 이야기가 반짝반짝 빛을 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성민 48세, 이정화 46세, 결혼 20년 차의 이 부부는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은 이미 오래전부터 골마 있었습니다. 결혼 초 그들은 사랑했습니다. 20년 전 성민은 정화를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랑 결혼하면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정화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행복은 함께 만드는 거예요. 그들은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성민은 작은 건설회사에 다녔고 정화는 동네 약국에서 일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시장을 보고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그때의 그들은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결혼 5년, 성민은 회사를 그만두고 식당을 차렸습니다. 이제 내 사업 해볼 거야. 정화는 불안했지만 남편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약국 일을 계속하며 식당 일도 도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재료를 손질하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식당은 1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경쟁이 심했고 위치가 좋지 않았고 무엇보다 성민에게는 장사 경험이 없었습니다. 빚은 3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성민은 술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다음엔 잘할게. 정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등을 두드리며 함께 울었습니다. 결혼 10년, 성민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번엔 온라인 쇼핑몰이었습니다. 이젠 오프라인 시대가 아니야. 인터넷으로 장사하면 돼. 정화는 이번에도 남편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야간 근무까지 뛰며 초기 자본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쇼핑몰은 2년 만에 망했습니다. 재고는 쌓였고 광고비는 늘어났고 판매는 되지 않았습니다. 빚은 이번엔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성민은 더 이상 정화의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화는 더 이상 남편에게 괜찮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같은 집에 살았지만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결혼 15년, 성민은 지인의 소개로 건설 하청업에 손을 댔습니다. 이번엔 진짜야. 친구가 다 알아봐 줬어. 정화는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남편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기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1년 반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인은 돈을 들고 사라졌고 성민은 빚 보증까지 서 있었습니다. 이번 빚은 8천만 원이었습니다. 성민은 집에 돌아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정화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사는 타인이었습니다. 결혼 18년, 정화의 어머니가 심장이 안 좋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화는 일을 그만두고
어머니를 간병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병원을 오가고 약을 챙기고 식사를 챙겼습니다. 어머니는 정화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정화야. 엄마가 네 인생을 힘들게 하는구나.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정화에게 어머니는 마지막 남은 끈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멀어졌고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겼고 직장도 그만뒀습니다. 어머니만이 유일하게 정화를 정화로 불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20년. 어머니는 갑작스레 쓰러졌습니다. 정화는 구급차를 불렀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식이 필요합니다. 정화는 멍하니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대략 3천만 원 정도입니다. 대기 기간도 있고 수술 후 관리 비용도 별도입니다. 정화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3천만 원. 그녀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남편에게 기댄 마지막 순간. 그날 밤 정화는 병실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성민은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고 방법도 없었고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화가 성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 혼자서는 못해요. 그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0년 결혼 생활에서 정화가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건넨 신뢰의 손길이었습니다. 성민은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내가 맡을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 마련해 올게. 정화는 처음으로 남편을 믿고 그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떤 파국적인 선택을 하게 될지를. 그 후 일주일, 성민은 매일 밤 늦게 들어왔습니다. 정화는 물었습니다. 돈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곧 될 거야.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그 눈빛을 보며 불안했지만 다시 한번 남편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성민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을 찾았습니다. 창구 직원은 그의 신용등급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출 한도는 0원이었습니다. 이미 3번의 사업 실패로 신용은 바닥이었고 빚은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성민은 아무 말 없이 은행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지만 그의 눈앞은 깜깜했습니다. 성민은 명함첩을 뒤적였습니다. 20년 동안 만났던 사람들, 술자리에서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라고 했던 사람들. 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1명, 2명, 3명.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성민아, 요즘 나도 힘들어서. 지금 애들 학원비도 빠듯해서 말이야. 미안하다. 이번엔 정말 어렵다. 성민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성민은 마지막으로 사채업자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은 낡았고 담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성민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얼마 필요해? 3천만 원입니다. 남자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신용등급이 이 모양인데 이자가 한 달에 10%야. 그것도 담보 있어야 가능해. 성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담보로 잡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도, 차도, 보험도 이미 다 압류되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없으면 나가. 성민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성민은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소주를 마셨습니다. 1병, 2병,
새벽. 머릿속에는 아내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여보, 나 혼자서는 못해요. 그는 주먹으로 벤치를 쳤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시면 성민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조의금, 친척들, 보험금은 없지만 조의금이라면 그는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새벽 3시, 성민은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장례식 비용, 조의금 평균 금액, 장례식장 예약. 검색 결과가 하나씩 떴습니다. 장례식장 이용료는 평균 200만 원, 조의금은 친척 지인 평균 10만 원에서 30만 원. 성민은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장모님 친척이 약 50명, 지인까지 합치면 100명, 평균 20만 원씩만 받아도 2천만 원. 친한 친척들은 50만 원, 100만 원도 줄 수 있어. 그럼 3천만 원은 가능해.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그 생각은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성민은 조용히 장례식장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장례 예정일이 언제신가요? 성민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직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냥 미리 알아보려고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내 책자를 건넸습니다. 그럼 이 자료 보시고 나중에 다시 연락 주세요. 성민은 자료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며칠 동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장모의 사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정화의 핸드폰에서 몰래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다음은 영정사진 합성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 사진을 찾아 대충 합성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럭저럭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을 예약했습니다. 가장 저렴한 곳, 가장 외진 곳을 골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모의 핸드폰에서 연락처를 빼냈습니다. 친척, 친구, 교회 지인, 동네 이웃들, 약 120명의 연락처였습니다. 성민은 한 명 한 명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화 남편 한성민입니다. 안타깝게도 장모님께서 어제 새벽 심장합병증으로 갑작스레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은 12월 3일 일요일 오후 2시 부산 장례식장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마지막 가시는 길 배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를 보내는 동안 성민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정화는 여전히 병원에서 어머니를 간병하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매일 저녁 병원에 들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물었습니다. 돈은 어떻게 됐어요? 성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곧 될 것 같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정화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여보. 당신이 아니었으면. 성민은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아내를 보지 못했습니다. 12월 3일 일요일, 성민은 새벽부터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꽃은 가장 저렴한 것으로, 향은 최소한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정사진은 액자에 넣어 단 위에 올렸습니다. 멀리서 보니 그럴듯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휴, 얼마나 힘드셨어요. 사위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성민의 등을 두드리며 봉투를 건넸습니다. 성민은 고개를 숙이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슬픔으로 오해했습니다. 오후 1시,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성민은 조용히 뒤쪽 방에서
봉투를 세웠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봉투는 계속 쌓였습니다. 총 금액은 이미 2,5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성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진 우리 엄마 아니에요. 성민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장례식장 한가운데 정화가 서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손으로 영정 사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화는 성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배신감과 무너진 신뢰의 마지막 잔해였습니다. 성민은 입술을 떨며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여보, 얘기할게. 오해하면 안 돼. 정화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로 장난친 거야? 성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살리려고 그랬어. 3천만 원. 당신 어머니 살릴 돈이 필요했어. 정화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해달라고 했어?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0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선을 성민이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선고였습니다. 장례식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성민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천천히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성민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너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의 소동은 곧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성민은 그날 밤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형광등 아래 낡은 의자에 앉아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 피해자는 약 120명입니다. 총 조의금은 2,800만 원 맞습니까?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 그랬냐고 경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성민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장모님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경찰은 펜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짜 장례식을 치렀다? 당신 제정신입니까? 성민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민은 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좁은 방, 차갑고 딱딱한 바닥, 창문 너머로 보이는 철창. 그는 벽에 등을 기대고 무릎을 안았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날 밤 성민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내가 그렇게까지 해달라고 했냐고 묻던 정화의 마지막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성민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2개월 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차갑고 엄숙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성민은 일어서서 대답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검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장모의 사망을 가장하여 120여 명으로부터 총 2,800만 원의 조의금을 편취했습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엄벌을 요청합니다. 변호사는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장모의 심장이식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절박한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성민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성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2주 뒤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한성민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성민은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성민은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작업장에서 일하고 밤 9시에 잠들었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과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주어진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화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장모님은 수술을 받으셨을까? 나는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그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성민은 매주 정화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정화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 같은 인간은 있고 잘 살아줘. 하지만 답장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성민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2년의 형기를 마치고 성민은 출소했습니다. 교도소 정문을 나서는 순간 그는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은 이미 경매로 넘어갔고 통장에는 18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민은 고시원을 알아봤습니다. 가장 저렴한 곳, 월 25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없고 침대도 없고 환풍기 소리만 요란한 방. 성민은 그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낡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성민은 대리운전 일을 시작했습니다. 밤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술 취한 사람들의 차를 몰았습니다. 아저씨, 빨리 좀 가요. 여기 아니고 저기로 가야 한다니까요. 에휴, 답답하네. 성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운전했습니다. 하루 벌이는 평균 8만 원에서 12만 원. 한 달이면 250만 원 정도였습니다. 방세 25만 원, 밥값 30만 원, 핸드폰비 5만 원. 남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리운전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성민은 낮에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벽돌을 쌓았습니다. 허리는 아팠고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 어깨는 결렸습니다. 하지만 성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가 받아야 할 벌이야. 그는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공사장 일도 끊겼습니다. 나이가 많고 체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였습니다. 성민은 일용직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지하철역 화장실을 청소하고 오전 9시에는 상가 건물 계단을 닦고 오후 3시에는 아파트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하루 일당은 7만 원. 성민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면 성민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살고 있는 거지? 정화는 나를 용서했을까? 장모님은 어떻게 되셨을까? 그는 인터넷에서 정화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모의 이름도 검색했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민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느 날 밤 성민은 편의점에서 소주를 샀습니다. 처음에는 한 병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2병이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3병이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잠시나마 생각이 멈췄습니다. 조금만 마시면 돼. 하지만 그 조금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3개월 뒤 성민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고 몸에서 술 냄새가 났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저씨, 이번 달까지만 하세요. 다음 달부터는 다른 사람 쓸게요. 성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달 뒤 성민은 고시원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방세를 2달째 밀렸고 복도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쳤습니다. 아저씨는 나가셔야겠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성민은 가방을 들고 고시원을 나왔습니다. 2027년 겨울, 성민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지하철역 계단, 공원 벤치, 편의점 앞. 그는 그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몸은 더러워졌고 옷은 찢어졌고 머리는 헝클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성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거리의 노숙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성민에게 남은 건 술병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공원 벤치에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성민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정화야. 미안해.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성민은 여전히 거리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술을 마시고, 여전히 노숙을 하고,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생각하면 너무 아팠으니까. 하지만 어느 날 운명은 다시 한번 그를 정화 앞에 세웠습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정화는 여전히 어머니를 간병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식은 결국 받지 못했습니다. 돈도 기회도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기적처럼 버티고 계셨습니다. 약물 치료와 정성 어린 간병 덕분이었습니다. 정화는 낮에는 어머니를 돌보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고되었지만 그 안에는 작은 평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정화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화야, 그 사람 용서해라.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미움은 널 아프게 해. 용서는 너를 위한 거야. 정화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정화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가지 마세요. 제발.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정화는 어머니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였습니다. 작은 장례식장, 소박한 꽃, 어머니의 진짜 사진. 정화는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친척도 지인도 많지 않았습니다. 4년 전에 그 소동 이후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괜찮았습니다. 어머니를 제대로 보내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12월 3일 일요일 오후 2시 정화는 장례식장 입구로 나왔습니다. 잠시 바람을 쏘이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멈칫했습니다. 장례식장 입구 계단 아래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 더러운 옷, 헝클어진 머리, 굳은 손. 정화는 그 남자를 알아봤습니다. 한성민. 4년 만이었습니다. 서로를 알아보는 순간 성민도 정화를 알아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화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4년 전의 분노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연민, 슬픔, 안타까움, 그리고 작은 동정. 정화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정화가 성민 앞에 섰습니다. 성민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화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기에 왜 왔어요? 성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정화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교회 게시판에 부고가 올라와 있었어요.
무료급식 받으러 갔다가 봤어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뺨은 움푹 패어 있었습니다. 정화야, 미안해.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2번 죽였어. 첫 번째는 가짜 장례식으로, 2번째는 어머니를 제대로 살리지 못해서. 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성민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최악의 남편이었어. 나는 인간도 아니었어. 정화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성민은 고개를 숙인 채 일어났습니다. 정화는 성민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진짜 왜? 성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살리고 싶었어. 어머니를, 당신을, 우리 가족을.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돈도 없고 빌릴 곳도 없고.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가짜 장례식을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성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화는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 그때 나한테 말했어야죠. 함께 방법을 찾았어야죠. 왜 혼자 그런 짓을 했어요? 성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어요. 당신한테 또 실망시킬까봐, 또 무능한 남편이라고 들을까봐. 그래서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요. 정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나를 믿지 않았던 거네요. 성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하늘은 흐렸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마지막까지 당신 걱정하셨어요. 성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화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용서하래요. 그 사람 용서해 주라고. 미움은 나를 아프게 한다고. 성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화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나 당신을 용서할게요. 성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정화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당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더 이상 미움에 묶여 살고 싶지 않아요. 성민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화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말아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화는 돌아서서 장례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민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 천천히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12월 17일 금요일 밤, 성민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소주병이 들려 있었고 옆에는 빈 병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화야, 어머니 미안해요. 그날 밤 기온은 영하 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성민은 벤치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12월 18일 토요일 아침, 공원을 지나던 청소부가 성민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신원을 확인했고 정화에게 연락했습니다. 정화는 병원 영안실로 향했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성민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참 힘들었겠어요. 정화는 성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손이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요. 정화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병원을 나왔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정화는 어머니가 살던 방을 정리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한 장의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정화야, 힘들어도 네 마음을 좋은 곳에 쓰고 살아라. 나도 네 마음 때문에 살아왔다. 엄마는 언제나 네 편이다. 미움은 버리고 사랑은 간직해라. 그게 사는 거란다. 정화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었습니다. 2028년 봄, 정화는 어머니의 이름으로 작은 봉사단을 만들었습니다. 김순례 사랑 나눔회. 매주 토요일 오전 정화는 요양병원을 찾아가 어르신들께 반찬과 간식을 나눴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정화는 무료급식소에서 밥을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정화를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엄마의 딸이에요. 2029년 12월, 정화는 어머니의 산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힘들지만 괜찮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도 이제 편히 쉬고 있겠죠? 엄마가 하늘에서 만나시면 혼내지 말아주세요. 그 사람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정화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 이제 갈게요. 오늘도 할 일이 많아요. 정화는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누군가의 거짓말 때문에 인생이 크게 흔들린 적이 있나요? 설령 상처받아도 다시는 믿고 싶지 않아도 마지막에 남는 건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